2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망,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으로 꾸미겠습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오늘.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자, 지난 100일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제일 잘한 거, 제일 아쉬운 거 하나씩 꼽는다면. 잘한 건 뭐 지난 정부가 경제를 되게 무겁게 급하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네. 국가 부채도 많이 늘었고 200조 원 넘게 늘었고요. 그 뭐 뜻밖의 정치 이벤트가 있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굉장히 커져서 환율 급등하고 뭐 잘 갑자기 들어선 정부지만 잘 잡았다. 흔들리는 배를 잘 잡았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 배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건 잘 잡았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 부분도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었지만 앞으로 이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정세를 잘 잡은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왔는데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네, 뭐 해야 할 부분 해야 하는데 너무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이따가 부동산 얘기할 때 다시 좀 자세하게 짚도록 네. 하고요. 당장 우선 급했던 현안이었던 그 조지아주에서 구금당했던 분들 돌아온 거 말이죠. 네. 이거 솔직히 좀 미국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법을 어긴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뭐 우리가 비자 요청을 해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무단 횡단을 단속해야지 이게 횡단보도가 없는데 우리가 어쩌라고요? 네, 현대차가 지금 결국은 이제 저 메타플랜트 조지아에 우리가 10조 원을 투자한 어마어마한 기가 스마트 팩토리인데 두세 달 늦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 돌리려면 이게 다 이제 미국 근로자들에게 결국 손해가 갈 거고 뭐 세금도 덜 낼 거니까 미국 정부에 결국은 손해가 물론 현대차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네, 뭐 하다못해 카페를 차려도 커피 머신 갖다 준 업체에서 며칠간 와서 보고 뭐 배수는 잘 되는지 뭐 커피가 어쩌는지 뭐 압력은 어떠는지. 근데 지금 그 엄청난 설비를 대부분 1차 벤더, 2차 벤더들이 와서 할 텐데 현대 뭐 저 LG 엔솔이나 현대차 정식 직원이어도 비자가 잘 안 나오는데 비자가 TO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4,000개인가 갖고 있더군요. 근데 2,000개를 갖고 있더군요. 근데 싱가포르도 그 비자가 한 4,300개나 있는데 그래서 그 없으니까 이제 그냥 B1, B2 방문 비자 받거나 에스타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게 미국하고 우리는 비자 면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에스타를 온라인으로 받아갖고 대충 가서 한 뭐 며칠이고 한 두어 달 일하고 오는 거였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비자 늘려달라고 해야죠. 미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조금 아까 뭐 싱가포르가 이미 뭐 5천 몇백 개, 네. 호주는 10,000개, 10,000개 있습니다. 우리는 네. 2,000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첨단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장을 우리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에 공장을 쏟아붓고 있는데 세제 혜택 주니까 그러면서 우리 공장이 돌아가려면 사람을 불러서 비자를 받아야 되고 일하는 비자를 받아야 할 테고 우리 기업들은 계속 요청을 했을 텐데 2023년, 24년 또 지금까지 정부가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의회에서 10년 동안 펜딩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법안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도 이걸 너무 뭐 설마 이거 우리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까지 잡아가겠어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죠. 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을 그 무슨 범법자도 아닌데 뭐 대단한 중범죄자도 아닌데 장갑차 몰고 와서 쇠사슬로 묶어갔다는 건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렇게 잡아가 놓고서는 귀국 비행기 타겠다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이게 계속 일하면 안 되라고 또 트럼프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앞뒤가 안 맞는 게 뭐 한두 건이 아닌데 아까 제가 김동연 지사하고도 걱정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한미 관세 협상도 네. 일본하고 서명한 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한국한테 서명하라고 지금 윽박 지르고 있는데 네, KBS의 보도를 보면 아직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그 일본과 이제 서양 맺은 것 중에 양해각서인데요, 정확히는 뭐 45일 안에 투자해라. 뭐 이런 부분들도 말도 안 되고 투자위원회도 미국이 만들고 투자위원장은 상무장관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거기 배분 보면 연 균등 상환으로 돼 있는데 투자한 돈을 해마다 조금씩 가져가라 원금을. 근데 그 동안에는 이익금을 5대5로 나눈다 했는데 KBS 보도를 보면 우리는 9대1로 나누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원금 회수까지도? 네. 허허. 그 뒤에 원금이 회수된 다음에 9대1로 미국이 가져간다가 일본과의 그러니까요. 계약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우리가 이거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꼭 지금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로서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돼요 이거? 일각에서 이제 서명 안 하면 관세는 계속 25고. 오늘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미국 언론에 한국 정부 나라면은 이거 도장 안 찍는다. 너무 잃는 게 너무 많다. 오히려 그냥 수출 기업들 지원하는 게 낫다 이랬더라고요. 네, 네. 뭐 중국과의 교역을 강화해라. 근데 이제 중국과의 교역 강화하면 우리는 실리는 챙길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안보가 미국하고 엮여 있어서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정부는 아사히 신문 논지를 보면 일본 주권이나 정책적 자율성에 저항감을 주는 합의다. 그러니까요. 산케이 신문도 이번 합의 무효화해야 한다, 재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강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일부 언론이 보면 어느 나라 편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 뭐 일부긴 하지만 이런 부분 그런 게 이제 문제는 언론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정부가 힘있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도 좀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언론도 네. 그렇고 여야 정당도 이럴 때는 미국을 좀 질타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협상력이 예. 조금 생깁니다. 더. 네. 예.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빨리 왜 자동차 관세 안 내리냐, 빨리 도장 찍어라 일본처럼 이런 우리 언론의 기조는 많이 누그러졌고, 근데 중요한 건 뭐 지금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러게요. 뭐 정관용 앵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 11월 중간 선거는 물론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 자동차 관세 15%로 안 내려주는 것도 불과 2달 전에 정상 간 합의한 겁니다. 예. 근데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도장 찍으면은 큰 허들을 하나 뭐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이재명 정부 이제 100일 지났는데 이런 정치적 지정학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은 정말 계속될 이기네. 거예요. 아니 중국과 말도 안 섞던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저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시진핑 옆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네, 요동칠 것이다. 예, 예. 네. 뭐 제 개인 생각은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이 한 것 정도 수준이면 그냥 일단 서명을 하고 네. 15%로 낮춰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지들이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투자처를 통보해 오면 그때 또 한번 버티고 그렇습니다. 뭐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토론회 나갔더니 우리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퇴직한 관료분께서 약한 나라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도장 찍으라고 하면 찍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방법은 최대한 해주고 안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시간 끌고 뭐 그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네. 자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코스피 뭐 지금 좋죠? 아주 좋죠?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네, 뭐 당군 이래 최고치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뚫었습니다. 네, 2021년이었죠. 그때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지난 정부가 이제 낮춰놓은 거 기준 낮춰놓은 걸 강화하지 않겠다라는 이 대통령 언급도 있었고 하이닉스가 HBM4를 만든 것뿐만 아니고 양산에서 수출했다. 이건 참 정말 요즘 가뜩이나 우리 경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진짜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그날로 하이닉스가 7% 올랐는데요. 이게 왜 얼마나 크냐면 하이닉스가 그 전에 200조였거든요. 시총이 7% 올랐으면 하루에 14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죠. 고전하고 있지만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호재였고요.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눈여겨볼 부분은 7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외국인들이 다 사서 올려놨습니다. 그동안 누가 팔았냐? 7개월 동안 한국인들이 팔았어요. 우리 내국인들이 한 7조 원, 6조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은 우리 주식은 코스피는 오르다가 말어 알고 또 내리면 인버스라 그래서 내리면 수익이 올라가는 그 펀드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을까요? 지켜봐야죠. 아이고. 네. 그 50억, 10억 얘기는 결국은 공정성을 포기하고 주가 상승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알아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국회에 지켜보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결정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공정함을 약간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50억 기준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대로 50억이 유지가 된다면 제가 A라는 주식을 40억, B라는 주식을 30억 갖고 있다가 팔아서 10억, 20억, 30억을 남겨도 세금 안 냅니다. 안 내요. 네,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증시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거 과세하면 부자들이 떠나버릴 거야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지만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양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함, 공정성,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그 실리주의 둘 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책에. 네. 그런데 이게 누가 생각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죠. 생기죠.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첫 단추는 일단 이 대통령은 실리를 선택했다.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네. 사실 원칙적으로는 50억, 10억 논란할 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밀렸죠. 야당일 미국도 때. 그렇고 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금투세 도입 자체를 자꾸 미루고요. 뭐 또 뭐 연기하고 어쩌고 하다가 아예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그때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야라는. 근데 우리 국민들 되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세금 매겨도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주식은 세금 먹으면 떨어질 거야라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애널리스트나 세무사들도 동의하지 않는데 하지만 대중이 그렇게 믿으니까요. 참. 네. 자, 어찌됐건 그렇게 말했더니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상법 또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인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떤 파급 영향력들이 경제에 미쳐질 것이냐.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보완 대책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이 빵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상장된 이 A라는 빵집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빵집이 케이크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빵집이 케이크만 따로 떼서 B라는 기업으로 상장을 해버리면 A 기업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면 A 기업에 투자했던 저는 앉아서 그냥 손해를 보는. 그렇지만 기업은 두 개 회사가 쪼개기 상장이 되니까 자본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사회가 뭐 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일반 주주가 그게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거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거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행 나아가서 이사회에 분리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명 이번에 두 번째 상법 개정에서는 2명 정도의 감사위원을 앉혀놓고 그런다고 이사회가 다수결로 그게 1명, 2명이 그게 바꿔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이상한 결정을 할 때 감시하는 사람이라도 1명, 2명 넣어서 예. 지켜보게라도 하자. 그런 그러기 거죠.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집중투표제 같은 걸 해서 네. 또 3% 제한해서 대주주의 지분을 3%로 제한해서 1명이나 2명을 집어넣어보자 이런 취지고요. 노란봉투법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기업 다 때려 부셔도 되는 노란봉투법 통과 우려한다는 현수막이 있던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업을 다 때려 부시면 기업만 망하겠습니까? 근로자도 망하지. 네,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은 우리 법원이 그동안에 계속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으면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을 원청해라. 예. 어차피 니네가 또 출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근로 조건 다 니네가 감독해놓고 무슨 왜 교섭할 때는 하청업자가 하느냐 이런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법원 판결에 맞게끔 이제 법안을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손배소 부분은 좀 악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기업에 손실을 끼친 부분만 네. 그 근로자가 예를 들어 뭐 가서 뭘 때려 부셨다면 그 부분만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네. 상법하고 노란봉투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만은 10년 전에 바꿨고요. 대만은 우리 GDP의 절반인데 대만 가권 지수가 시가총액이 우리 코스피를 넘어갑니다. 예. GDP가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우리 절반이 안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구조 개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요. 주가가 올라간 우리 거거든요. 한국의 이 정치권과 언론의 좀 이지러진 지형 때문에 유독 한국은 우리 기업 규제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런 목소리가 크잖아요. 네, 네.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비추어 보면 한국 기업들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제 그동안 우리- 이런 그 상법 노란봉투 이런 거 없었다는 것 자체가 네. 미국 같은 기업들은 상상도 못하는 천국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기업을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이제 재벌이라는 예, 예. 특수한 거버넌스에서 재벌이라는 고유명사가 등록이 된 것처럼 근데 보시면 멕시코를 가도 태국을 가도 이런 재벌들은 많습니다. 네, 거대한 재벌들은 많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1, 2위 하는 기업을 키워내지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재벌들은 우리 대기업들은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 퍼포먼스라는 건 그 성과라는 건 막대한 좋은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법인세 많이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좀 선진국하고 너무 다른 의사결정 구조,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잘해내니까 이걸 뭘 고치자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굉장히 더뎠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해야 돼요. 우리도 제게 뭐 1위부터 10위까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다 아시지만 어떤 2세, 3세, 4세 우리 총수가 굉장히 뛰어난 데는 지금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손자나 아들이 잘 못하는 기업들은 완전 천스텝 구조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그냥 몇 년 만에 기업이 쭉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이런 지배 구조를 바꿔야지 살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코스피 5천까지 가려면 이제는 또 어떤 숙제들을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의 지배 구조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진짜 큰 문제는 우리 코스피의 물량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지만 코스피가 왜 안 오르냐, 왜 박스피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우리 기업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상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쪼개기하고 유상증자가 2021년에 코스피가 최고가를 쳤으면 치자마자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네, 그때 3년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유상증자만 49조 원의 주식을 쏟아냈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6, 7%씩 주식 분량이 늘어나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3,400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6%의 주식 물량이 더 늘어나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 해마다 6%씩 더 데리고 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그 지수가 유지나 된다. 당연하죠. 바꿔 말하면 코스피는 지금까지 시가총액이 한 3배 오를 때 2배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안 올라가도 우리 기업들의 자본금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주식을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출 받아도 되고 회사채를 발행해도 되는데 왜 계속 증자만 할까? 비용이 안 들잖아요. 이자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주들은 그만큼 주가가 희석되니까 손해를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뜨거운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개정안이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뭐 얼마 동안은 얼마 몇 % 이상 자사주를 갖고 있지 마라.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재정 부분으로 와서 네. 8% 확장 재정 그러나 문제는 국가 부채. 네. 국가 부채 절대 규모는 괜찮지만 빠른 증가 속도가 문제. 거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부채가 하여튼 8% 굉장히 확장적입니다. 네. 선진국도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 야당도 어떤 보수주의 경제학자분들도 답을 못 내놓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우리 정도 되는 나라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 호주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확장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국가 부채에 예민한 독일 같은 나라도 올해 이제 GDP 대비해서 4%가 넘는 우리 수준의 확장 재정을 국간을 다 열고 있고 국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캐나다나 스페인은 조금 줄인다고 한 게 이제 GDP 2% 3%입니다. 그래도 많이 줄인 겁니다. 우리가 GDP의 4%. 프랑스가 지금 뭐 난리 나서 총리가 또 날아갔는데, 네, 자기가 신임을 물었는데 또 불신임이 나서 총리가 날아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정을 좀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다
반대를 해서 예. 중도 진영인 마크롱 진영에서 총리가 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답이 없다. 재정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 우리 정도 수준 또는 우리 이상의 선진국들 모두 답이 없이 지금 빚을 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국가 부채는 세수 증대로 해결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돈을 더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업이 더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자본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죠. 활동 있었으면 했겠죠. 인구 늘려야 합니다. 인구 안 줄어듭니다. 예. 그럼 이제 생산성을 총 요소 생산성을 늘려야, 생산성 늘려야 되는데 안 늘어납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방법은 나라가 빚을 더 내거나 아니면 세금 낼 형편이 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는 그렇죠. 뭐 남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예. 경우의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격차가 우리가 이제 해방 70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고 글로벌 기업들 세우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본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자본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돈이 돈 법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뭐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1년에 배당 수입이 우리 국민 1,600만 명이 30조 원을 벌어가는데 그 30조 원 중에 0.1%가 14조 원을 가져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한 500억, 1,000억 갖고 있는 부자들이 옛날에 드물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흔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세상에서 유럽 부의 같은 경우에 자꾸 이제 자동화까지 되고 그러면 이거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AI 들어서면 일자리 더 줄어들고 근데 기업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거나 동일하다면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이냐.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부자죠. 근데 사실은 부자들의 증세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 소득세도 거의 이제 북유럽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 웬만한 유럽과 미국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 부자들도 특히 건강보험 포함하면 거의 55%까지 한 1,000억 정도 버시는 분들은 거의 번 돈의 절반 이상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워런 버핏도 10여 년 전에 내가 회사에 와 보니까 나는 이제 돈으로 돈 버는 사람인데 근로소득으로 번 돈은 내 비서가 나보다 세율이 더 높더라. 그런 말을 대형 신문에 광고를 내서 그래서 나처럼 돈으로 돈 버는 사람 세금 더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광고를 낸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돈이 나올 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민생 소비 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죠. 그럼요. 이제 이걸 정부가 이런 이전 지출을 할 때 승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게 딱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한국은행은 0.5라 그러고 어디는 0. 몇이라 그러고 저 진보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뭐 1.2야. 1 넘으면 이건 할 만한 거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을 빗대 설명드리자면 뭐 어떤 운동선수가 자꾸 주저앉아 있습니다. 제법 잘 뛰던 선수가. 근데 이게 더 투자할 돈은 별로 없습니다. 곳간의 돈은 마르고 빚을 좀 내야 하나? 어때요 그러면? 계속 앉아있으라 그럴까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뭐 이 선수가 조금 더 뛸 수 있고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빚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특히 골목 자영업자들, 그러니까요. 우리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반짝 그 경기가 좀 살긴 살았는데 수치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반짝이냐? 네. 아니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이거는 모든 경제학자가 뭐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우리 경제가 다만 흔히 하는 말로 마중물인 거죠. 마중물인 거죠. 네, 정말 깔딱깔딱하는 서민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저 뭐 소고기 먹고 끝났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게 이런 경제 몰라서 이런 기사. 예, 그 소고기 장수가 그 고깃집이 돈 벌면 그분이 또 운동화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 우리 국민 소고기 먹으면 좀 안 됩니까? 우리가 먹어야죠. 소고기 먹으려고 경제 성장시키는 겁니다. 네. 참 아까 좀 문제라고 시작하셨던 부동산 쪽으로 이제 가봅시다. 일단 뭐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은 잠깐 멈춤하게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강남 쪽은 계속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잡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만 가파르게 오르고 중요한 건 다른 지역은 안 오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왜 강남 집값에 집중을 했냐? 강남이 오르면 서초 강남이 오르면 이게 주변으로 퍼져서 한강벨트로 흐르다가 서울이 오르고 그러면 이제 판교 분당이 오르고 용인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전국의 5대 도시가 1년 안에 올랐거든요. 이게 한 25년 패턴인데 이번에 보면 강남만 오르고 분당까지 내려갔는데 서울 강북의 14개구는 안 올라갑니다. 그 지역 5대 도시의 주요 뭐 대전의 도룡동이라든지 대구의 범어동이라든지 부산의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안 올라갑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이렇게 한정되게만 오른다면 정부의 정책은 이제 너무 강남에 제가 정행급께 이런 걸 여쭤볼까요? 원벨리라는 고가주택이 70억이 100억 원이 되면 보유세만 제대로 부과한다면 이게 나라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이 예를 들어 영국의 캐너리 워프 같은 고가 단지에 LA의 뭐 팰리세이드 같은 고가 단지에 주지사가 팰리세이드 집값이 뭐 500억을 넘어 빨리 잡아야 돼. 이러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넘쳐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또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정책은 이제 서민 주거 안정으로 정부가 왜 있는 겁니까? 예.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 공급 대책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강남이거든요. 그 집값이 진보 정부가 그동안에 이 강남 때문에 집값이 전국으로 쫙 번지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우니까 또 지난 정부 그 지난 정부가 해서 잘 안 됐던 공급 정책을 또 내놨는데 뭐 공급은 해야 합니다. 집은 지어야 되는데 서울은 지을 공간이 별로 없고, 네 그렇지만 공급 정책도 하되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을 예. 이게 만약에 강남만 오르는 걸로 이렇게 잡힌다면 예를 들어 서울 마포도 우리 언론이 뭐 마레프 이런 큰 단지만 오르는 겁니다. 여기 저희 KBS 기자들 많이 사는 저기 홍대 옆에 있는 4동짜리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들어보니까 4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물가는 복리로 치니까는 한 12% 올랐거든요. 4년 예, 동안. 예. 그러니까 실질 가격은 12%가 떨어진 겁니다. 마포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정부 정책도 서민 주거 안정으로 가야지.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 이 부분은 강남의 공급을 높여줘서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서초, 강남, 여의도, 목동의 용적률을 굉장히 올려주고 공공기여를 굉장히 줄여줬더니 정확히 1년 동안 10억씩 정확히 약속이 난 듯이 10억씩 올랐거든요. 예.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오래전부터 모든 정권을 향해서 정부가 할 일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밖에 없다. 전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집값하고 싸웁니까? 이번에 1% 부자들의 돈 자랑하는 그 강남 집값을 어떻게 싸웁니까? 선생님 보면 그냥 많이 올라라. 우린 대신 보유세 많이 부담해. 예, 부자들은 예. 그 부담할 능력 있는 사람들 거기 살고 예. 그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정도 경제 규모에서 100억짜리 아파트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보유세도 안 되고 그래서 수요 억제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특정 지역에 공공의 혜택을 주면 집값은 올라가니까 네. 그럼 거기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나도 저기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데 특정 지역에만 계속 주택을 공급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켜보면서 물론 강남 집값 때문에 다른 집값이 흔들린다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공급과 함께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하고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아까 정영이가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임대 늘려봤자 이번 정책 나온 거 보면 연 8천 가구인데 박근혜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때 그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동에 어떤 현수막이 있었느냐? 50만 목동 주민들의 행복을 2,800여 임대 아파트와 바꾸시겠습니까? 이 현수막 하나로 못 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 정부가 열심히 한다고 이번에 발표는 했는데 쉽지 않거든요. 지역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또 수도권 신도시 뭐 이런 등등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다 지난 정부와 별로 다를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정책을 아직 못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네, 공급 조금 더 더하는 수도권에 조금 더 더한다. 그거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획기적인 이 공공주택 확대라고 하는 이재명식 부동산의 기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고. 정부가 쉽지 않은 저희가 뭐 이상적인 이야기하는 건 말은 쉽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죠. 정부가 해야죠. 비전이라도 제시를 해야죠. 네. 예,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조금씩 보유세를 높이고
수도를 서울로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라는 비전은 제시했거든요. 뒤에 많이 틀어졌지만 이명박 정부로 가서. 네. 근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면 비전을 제시해야죠. 네. 우리는 이런 쪽의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수요 억제책도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수요 억제책 대표적인 건 이제 대출 규제. 그거는 뭐 뒤에서 꽉 틀어잡으면 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 사서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강남에 집을 사면 너무 돈이 많이 남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수요 예. 억제 정책을 좀 내놔야죠.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조금 부담을 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에서 제일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대응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안보도 결려 있거든요. 참 저 같은 경제평론가가 말은 하기 쉽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전 세계가 흔들릴 텐데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의 마천격인 대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많이 잃고 갖고 여수 산단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문 닫기 직전입니다. 그러게요. 정의단지. 작년에 삼성전자가 법인세 0원 냈습니다. 네, 그 전에 1원도 못 벌었거든요. 삼성전자 적자 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 근데 지금 선진국들 보면 대기업들과 AI나 반도체는 기업들하고 협업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거 품목 잡아가지고 업종 잡아서 기업들하고 이제 같이 개발하고 같이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AI 100조 이런 거. 해야 합니다. 해야 해야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사회 문제들 여전히 우리는 선진국 중에 제일 많이 일하고 자살률은 뭐 두 제일 배로 높- 제일 2등에 비해 2배입니다 우리가. 예. 또 일하다 죽는 사람의 비율 일본의 2배고 뭐 이런 과제들 산적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할 때 이런 말 했거든요. 가능한 것을 하게 하는 것이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봐야죠. 뭐. 네. 글로벌 스탠다드 아까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딱 드러나는 지표 우리가 1등하고 제일 부끄러운 거 네. 산업재해,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 이런 거 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낮춰가도록 하는 스타트 그건 또 꼭 해야죠. 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결혼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합리적 결정이다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게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특히 기성세대나 정치권은요. 우리 다음으로 OECD 국가 중에 일 많이 하는 나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살인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린 자살률이 전 세계 1위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는 힘드니까 남을 죽이고 우리나라는 힘드니까 스스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바꿔나가야죠. 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 33분 향해 갑니다. 교통정보 잠깐 들을까요? 서휘영 씨. 네, 고속도로 서울 방향 차량들 정체가 시작